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MSCI 선진국 편입, 그게 정말 전개될까? 전개되려면 어떤 변화가 우리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화가 올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실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말 코스피 4천 시대 올까? 뭐 이런 궁금함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이 보도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대외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MSCI 선진국 편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라는 금융사, 그리고 모건 스탠리라는 또 다른 금융사, 둘 다 모건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보기에는 이미지도 비슷하고 또 글로벌리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이들이 어떤 관계일까, 모회사 자회사일까, 이런 질문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답변 드리면, 이 JP모건 이 회사에서 근로했던 근로자 2명이 나와서 만든 금융사 모건 스탠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들은 여기 JP모건의 손주, 친척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지, 답변을 드리면 이 두 회사는 다른 회사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관계를 굳이 규명한다면 이 정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FSB, 금융안정위원회라고 볼까요? 이 세계적인 국제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기구에서 매년 11월 GSIB를 선정합니다. GSIB는 여기서 글로벌이고요. 그리고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은행들을 30개 정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무를 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컬리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니까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을 선정하는데, 이 30대 금융기관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큰 그런 금융기관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금융기관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버킷 레벨 중에 가장 높은 등급에 있죠. JP모건 체이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근데 이 그룹은 같은 그룹이고요. 참고로 이 그룹 안에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시스테미컬리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같은 버킷 안에서는 그 알파벳 순으로 순서를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같은 순이다. 그렇게 보신다면 둘 다 굉장히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MSCI 지수란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MSCI 지수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이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고 있는 투자지표다. 결국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이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소위 ETF 상품인 거죠. 제가 ETF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ETF는 이런 MSCI 같은 이런 지수에 추종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 MSCI 지수에 추종하는 그 자금이 무려 14조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하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 네이버 쭉쭉쭉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MSCI 지수에는 여러 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겠죠. 다만 이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분기, 반기 이런
정해져 있는 기간 혹은 임시적으로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안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또 편출되는 그런 종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MSCI 지수에 편입된 그런 기업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편입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ETF 상품들은 이 MSCI 지수에 추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직간접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MSCI 지수를 관리하는 그 주기가 5월, 10월에 정기적으로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월에 분기 리뷰가 있어요. 어쨌든 2, 5, 8, 11월 1년에 4차례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월 달 또 5월 달 새로운 이런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되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뭐 비정기적으로도 상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MSCI 지수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리밸런싱이라고 하겠죠. 자, MSCI 글로벌 투자 시장을 구분해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기업들 있죠.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그 기업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일부는 선진국, 그죠? 일부는 또 신흥국, 또 일부는 이 프론티어 마켓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MF에서는 선진국을 Advanced Economies AE라고 표현하는데 MSCI는 Developed, 그러니까 선진국을 같은 표현입니다만 DM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Emerging Market EM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rontier Marke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도약하는 그런 나라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진국 시장 보시면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못한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보다 아직 못한 나라들인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머징 마켓에 분류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이머징 마켓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기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어 있는데 아니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G10인데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강국이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유망한 산업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투자 유망하기도 한데 왜 우리나라를 신흥국 범주에 분류하고 있나 하는 의아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여러 국제기구 기준으로 선진국 범주에 있는데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만 유독 신흥국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들도 좀 억울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와야 된다라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요.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이 MSCI EM 투자 비중을 보면 전체 유입액을 보면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 대만도 있죠. 근데 한국은 고작 12.6%, 뭐 11, 12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 MSCI 지수에 편입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되는 글로벌 자금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더 불리한 거예요. 중국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역시 EM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테크니컬하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대외 경제 정책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대외경제정책 기본 방향으로 10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에 해당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것만 가지고 떼놓으면 이런데요. 제가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같이 게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편입 추진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환시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시장을 개장해 놨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글로벌 기관들 입장에서 특히 MSCI 주요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해외 영업 시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중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만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외 금융기관의 해외 원화 거래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개선 아닌 거고요. 이대로 추진될지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 시장에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 주요 주주들이, MSCI 주요 주주들이 이것을 허용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한국에 예를 들면 전쟁이 나요. 그런 위기 상황에는 빨리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라 라는 의미인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반대로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줄 경우 외환의 상시 유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국 돈의 유출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식간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든 해외 입장에서. 근데 위기 상황이 실제 실현되면 해외에 이 외국인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은 빨리 빼고 싶고 우리나라는 빨리 빼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간을 이렇게 대폭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금융기관도 원화 거래를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계속 마련되고 계속 고민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공매도입니다. 얼마 전에 고승범 위원장께서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결국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공매도를 그냥 완전 허용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공매도에 대해서 따로 이미 긴급 영상으로 이미 여러분께 마련해서 드렸었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선진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느냐. 근데 여론은 이래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매도 허용을,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죠. 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좀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겐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금지해놨던 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은 아무래도 표를 더 얻어야 되니까 그 어떤 금융시장,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매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그런 행보도 같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제가 어떤 정치 편향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이게 당장 22년 연내에 될 것이냐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주제도 다시 한번 크게 주제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계획 그리고 그것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1년 연내에 해당 준비를 완료하고 22년 6월까지는
이 관찰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국은 MSCI 이 주주들과 미팅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요구 조건에 편승해 줄 수 있을지를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3년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24년부터는 실제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MSCI 선진국 편입 계획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아무리 빨라도 24년부터 가시화될 것이고, 물론 이때도 여러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행보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도 그런 MSCI 선진국 편입 가시화, 혹은 관찰국 리스트에 들어간다든가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 된다든가 그런 이슈들도 대세적으로는 이 코스피 지수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SCI 지분 구조를 보면 이런 글로벌 금융사들을 만나가면서, 뮤추얼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죠, 이들 만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왔고, 결국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더 가파르게 유입될 수 있겠죠. 그만큼 국내 주식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저평가된 그런 국내 코스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코스피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때는 더 가파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변동성 얘기인 건데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보통 EM과 DM을 구분해서 봤을 때 MSCI 지수를 보면 당연히 EM의 변동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주식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까지 합니다. 이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놓고 우리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물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좀 위협을 받는다든가, 외환 위기 가능성, 위기 시에 외환 위기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있겠지만,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대응하면서 그런 개선점을 만들면서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 금융당국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MSCI 지수란 무엇인가? 선진국 지수 편입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에 따른 주식시장이라든가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